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고작 18살이요? 18살 고등학생이 이런 일을 해낸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의 이름도 생소한 산골마을에서 나고 자라난 소년? 그가 만들어낸 초경량 AI 알고리즘 앞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10명이 달라붙어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혼자서 해결해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들조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 반전이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혁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5해 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새로운 남자를 만나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좋은 옷도 사주지 못한다면서 말이에요. 학교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저를 고아라고 놀렸어요. 특히 반장인 김태연이는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부모도 없는 녀석이 뭘 안다고 나서냐면서 항상 저를 무시했죠. 집에 가는 길목에서는 동네 양아치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돈을 달라고 하면 줄 돈도 없어서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어요.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만 오가는 무료한 일상이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수여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럴 의욕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는 컴퓨터는커녕 제대로 된 책 한 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한 번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에 이사 트럭이 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집에 누군가 이사를 온 것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녁 무렵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며 김치 한 포기를 들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어딘지 지적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집에 사는 이종수라고 인사를 드리자 그분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박정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그분의 집 안이 잠깐 보였는데 책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첨단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궁금증이 일었지만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옆집 아저씨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왜 이런 시골로 오셨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옆집 아저씨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특히 그 노트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본 낡은 컴퓨터들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었거든요. 얇고 세련된 디자인의 화면도 선명하고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사흘 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마을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박정민 아저씨를 마주쳤어요. 그분은 산책을 나오신 것 같았는데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순간 용기를 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질문을 던진 거죠. 컴퓨터를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박정민 아저씨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집에 가서 직접 보고 싶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신기한 컴퓨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박정민 아저씨가 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벽면 가득 꽂힌 책들, 그리고 책상 위에 그 노트북.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화면이 정말 얇고 키보드도 우리 학교 컴퓨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박정민 아저씨가 노트북을 켜시더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건 프로세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메모리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픽 성능은 어떤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니요. 게임이나 인터넷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도구였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뭘 배워야 해요? 해킹이라는 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하나하나에 박정민 아저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분이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수혁아, 너 정말 이해가 빠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 봐. 저는 당황했어요. 별거 아닌 질문들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박정민 아저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뭔가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 박정민 아저씨가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혁아, 매일 저녁 시간이 있을 때 여기 와서 컴퓨터를 배워보지 않겠니?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비싸 보이는 컴퓨터를 만질 수 있다고요? 그것도 매일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 같은 애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걸까요? 박정민 아저씨가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나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야.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너처럼 호기심과 이해력을 동시에 가진 아이는 정말 드물어.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되겠더라. 그 순간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제게서 가능성을 본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박정민 교수님은 제 머뭇거림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진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나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단지 바쁜 교수님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교수님은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박정민 교수님 댁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박정민 교수님의 가르침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교수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개념부터 배웠죠. 첫 주에는 파이썬 기초 문법을 배웠어요. 변수, 반복문, 조건문 같은 것들이었죠. 교수님은 제가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지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한 달 걸려 배우는 걸 일주일 만에 완전히 습득했거든요. 둘째 주가 되자 교수님이 더 어려운 과제를 주셨어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틀 만에 계산기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복잡한 수학 함수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교수님께 보여드렸더니 한참 동안 코드를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혁아, 이건 대학교 2학년 수준이야. 정말 내가 혼자 만든 거야? 셋째 주부터는 정말 신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교수님이 해킹의 기초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나쁜 목적이 아니라 보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네트워크 구조, 암호화, 방화벽 같은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론만 배웠지만
넷째 주에 들어서자 실습이 시작되었어요. 교수님이 만든 가상의 웹사이트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는 연습을 했죠. 이건 정말 퍼즐을 푸는 것 같아서 흥미진진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고등학교 정보 수업을 훨씬 뛰어넘는 실력을 갖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더 이상 기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인공지능 개발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라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머신러닝, 딥러닝, 신경망 구조 같은 고급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2달째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간단한 AI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한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정확도는 70% 정도였지만 제가 처음 만든 AI 치고는 대단한 성과였어요. 교수님이 제 프로그램을 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수여가, 이건 정말 대학원 수준이야. 내 제자들 중에도 이 정도로 빨리 배우는 학생은 없었어.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교수님의 표정이 자주 어두워지셨어요. 가끔 기침도 심하게 하셨고 얼굴도 점점 야위어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셨죠. 석 달째가 되었을 때 교수님이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어요. 마을의 농업 데이터를 분석해서 작물 생산성을 예측하는 AI를 만들어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기상 데이터, 토양 데이터, 과거 수확량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학습시켰어요. 복잡한 알고리즘도 구현해야 했고 데이터 전처리도 해야 했죠. 한 달 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제 AI는 90% 이상의 정확도로 다음 해 작물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작물을 심어야 가장 수익성이 좋을지까지 알려주었죠. 교수님께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놀라움과 자부심, 그리고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수여가, 너는 정말 천재야. 이 정도면 이미 전문가 수준이라고 봐도 돼. 그런데 그 다음 날 교수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교수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검사 결과를 들은 후 교수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여가,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가난 말기야. 의사가 3개월 정도라고 하더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개월이요? 그럼 수술하시거나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 치료를 받아도 몇 달 더 연장되는 게 고작이야. 그보다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왜 제게 소중한 사람들은 자꾸 저를 두고 가는 걸까요?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저를 버리고 갔는데, 이제 저에게 희망을 준 교수님까지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교수님 댁에 갔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숨기려 했지만, 교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여가, 울었구나. 선생님, 왜 하필 선생님이에요? 저한테는 선생님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여가, 나도 처음에는 억울했어. 왜 하필 내가, 왜 이제야 이런 병이 찾아왔나 싶었거든.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내 마지막 시간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 하지만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아니야, 수여가. 내가 배운 건 이제 너 것이야. 내가 없어도 너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 다만 한 가지 약속해. 배움을 멈추지 마라. 내가 못다 가르쳐 준 것들을 스스로 배워나가라. 그날부터 교수님의 가르침은 더욱 강해졌어요. 마치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려는 것처럼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급 해킹 기법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머신러닝의 최신 이론까지 교수님은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모든 지식을 쏟아내듯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웬만한 대학원생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주신 과제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면서 제 안에 숨어 있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안 시스템 개발에서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발해낸 거예요.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수혁아,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기존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었어. 두 번째 달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실제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막아내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실제로 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저를 가르치는 열정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자주 쉬셔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집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수혁아, 이제 너는 선생을 뛰어넘었어. 내가 만든 시스템들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것들이야. 저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진지하셨어요. 정말이야.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 아니, 오히려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정말로 혼자가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마지막 달에는 교수님이 저에게 최종 과제를 주셨어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설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말이에요. 국가 사이버 보안 시스템 설계를 완성한 날, 박정민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작업물을 꼼꼼히 검토하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혁아, 이건 정말 대단해. 기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완벽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협까지 대비한 설계야. 저는 조금 쑥스러웠어요. 교수님께 배운 것들을 응용한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수혁아, 이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가르쳐 줬어. 하지만 너에게는 더 큰 가능성이 있어. 그날 저녁 교수님이 할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재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30년간 대학에서 가르쳐온 경험 중에도 이런 학생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제 미래였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기초에 불과하고 진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더 고급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죠. 특히 국가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말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학 동기인 김철수라는 분이 국가정보원 산하 사이버보안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최첨단 사이버 무기 개발과 방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이버 무기라는 개념이 낯서우셨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셨어요. 현대 전쟁에서는 총과 대포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격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를 막아내는 방어 시스템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교수님은 김철수가 운영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천재들만 모아서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셨죠. 물론 국가 기밀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교수님의 추천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고민하셨어요. 저희 안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아직 어린 제가 그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하셨죠. 하지만 결국에는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을 믿고 저를 맡겨왔던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할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번에도 교수님의 판단을 믿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그 특별 프로그램에 보내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안도감을 감추지 못하시며 다음날 당장 김철수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국가정보원이라니, 사이버 무기라니,
정말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제 실력을 펼쳐볼 기회가 온 거니까요. 교수님의 추천으로 김철수 박사와의 면접이 성사되었어요. 서울에서 직접 내려오신 그분은 제 작업물들을 보시더니 즉석에서 합격을 통보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할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함께한 작은 집, 할아버지가 가꾸신 텃밭,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마당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말씀이 없으셨지만 가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구겨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여가, 할아버지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내가 큰 일을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다음날 새벽, 마을버스 정류장에서의 헤어짐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눈물을 참으려고 하셨지만 버스가 떠날 때 작게 손을 흔드시는 모습에서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 그리고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첨단 시설들이 가득했거든요. 김철수 박사가 마중 나와주셨는데 그분이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차 안에는 박정민 교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챙겨주시려는 마음이었겠죠. 김철수 박사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국가 기밀 시설이고 모든 통신이 차단되며 외부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라고 했어요. 들을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박정민 교수님은 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마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너무 어려운 환경은 아닐지 염려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처럼 보였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 박정민 교수님이 저를 한 번 더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제게 꿈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교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여가, 내가 너에게 준 건 그냥 기회일 뿐이야. 여기까지 온 건 내 노력이고 재능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꼭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렴. 김철수 박사님이 조용히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 꼭 건강하세요. 제가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입구부터가 달랐습니다.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고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캔까지 받아야 했죠. 제가 등록되는 동안 경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때의 기분은 정말 이상했어요. 지상에서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로는 10층 이상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각 층마다 서로 다른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방탄유리로 된 실험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거대한 모니터들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곳에서는 국가 최고 긴밀인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적국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요 인프라를 지키는 일, 그리고 때로는 선제적 방어를 위한 기술도 연구한다고 하셨죠. 제가 머물 기숙사도 건물 내부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에는 최첨단 컴퓨터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의 모니터는 집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고 키보드만 만져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다른 교육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두 저처럼 어린 나이였지만
각자 전국에서 손꼽히는 천재들이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과학고 수석 졸업생, 대학 조기 입학 후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생까지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감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온 거잖아요. 박정민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여기서는 기본 소양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에서의 첫 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박정민 교수님께 배운 기초 위에 최첨단 기술들이 쌓이면서 제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이 한 달 걸려 이해하는 고급 암호학 이론을 이틀 만에 완전히 습득했고, 양자 컴퓨팅 기반 보안 시스템 설계까지 독학으로 해냈어요. 김철수 박사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제가 제출한 첫 번째 과제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문이 막히셨어요. 기존 국가 방화벽 시스템의 치명적 취약점 17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까지 제시했거든요. 이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에서 제가 개발한 방어 시스템이 100% 차단 성공률을 기록한 거예요. 기존 시스템으로는 60% 정도가 한계였는데 제 알고리즘은 적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진화하면서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센터 내부에서 제게 붙은 별명은 고스트 디펜더였어요. 해커들도 뚫지 못하는 유령 같은 방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죠. 심지어 미국 CIA에서도 제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제게 첫 번째 실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기존 보안팀들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저에게 긴급 투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중국 해커 집단과 사이버 전쟁을 벌였어요. 상대는 수십 명의 전문 해커들이었지만 제가 개발한 AI 기반 방어 시스템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역추적을 통해 그들의 본거지까지 파악해냈죠. 5시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게는 사이버 전쟁의 신동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국정원장까지 직접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박정민 교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박사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수여가, 박정민 교수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이룬 성과들을 자랑스러워하신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수여가,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나라 6천만 국민이 너와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라. 장례식에서 할아버지를 뵈었을 때는 서로 말없이 붙잡고 울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은인을 잃은 슬픔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교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저에게 김철수 박사님이 중대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여가, 이제 내게 더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해. 북핵 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무력화시키는 프로젝트야. 성공하면 평화적으로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공격적 사이버 작전이었어요. 실패하면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임무였죠.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전력망 해킹 시도 차단, 일본의 군사 기밀 탈취 방지,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해커, 조직과의 사이버 전쟁까지 제 앞에는 상상도 못한 거대한 임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박사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수여가, 이제 내가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마지막 보루야. 내 어깨에 6천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어. 무겁겠지만 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순간 박정민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제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네, 박사님, 교수님과 할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김철수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특별고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국가 최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준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정말 꿈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이사 온 첫날, 할아버지는 너무 넓다며 어쩔 줄 모르셨지만 점차 적응하고 계셨습니다. 전용 의료진이 상주하며 할아버지의 건강을 돌봐드렸고, 이제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 개인 연구실에는 최첨단 양자 컴퓨터와 함께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보안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국가 사이버 보안망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해킹 시도들을 차단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사이버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핵 개발을 6개월이나 지연시켰고, 러시아의 대규모 전력망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중동 테러 조직의 자금 세탁망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가 막아낸 국가적 위기만 해도 수십 건에 달했어요. 국제 정세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제게 주어지는 임무의 중요도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버 냉전에서 우리나라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양쪽 모두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보안상 집 전화로는 거의 연락이 오지 않는데 누군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여가. 엄마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7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어요. 수여가. 엄마 목소리 기억나니?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기가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여가,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 너를 키운 건 할아버지지만 낳아준 건 엄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할아버지를 흘끔 보니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할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저를 가장 힘들 때 버리고 떠나신 분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여가,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얼마나.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수여가, 그래도 내 엄마인데. 할아버지, 제게 진짜 부모님은 할아버지뿐이에요. 저를 키워주시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고요. 박정민 교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김철수 박사님이 긴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여가, 큰일이다. 북한이 새로운 사이버 무기를 개발한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수준이야.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 사이버 무기였어요. 한번 풀어놓으면 스스로 진화하면서 모든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무서운 무기였죠. 우리도 대응 무기를 만들어야 해.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자칫 잘못하면. 김철수 박사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막지 못하면 아무도 못 막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양자 암호 시스템으로 우리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우리나라 위성 시스템을 해킹해서 GPS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본도 독도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침투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국제 테러 조직들이 연합해서 한국을 타겟으로 사이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목표는 전국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성공하면 체르노빌보다 더한 재앙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정민 교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신념,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다면 기꺼이 그 무게를 지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전쟁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박정민 교수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에 자리한 교수님의 무덤 앞에 선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제자를 사랑한 스승 박정민.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그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교수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래의 씨앗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전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컴퓨터 교육을 해주고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완성된 재단 설립 계획서가 떠 있었어요.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 대부분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고 오프라인 캠프도 정기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묘지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묘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마치 교수님이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약속드릴게요. 저는 단순히 기술자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키우는 일에도 힘쓰겠어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덤을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교수님의 묘비가 석양에 물들어 더욱 따뜻해 보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과 함께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일.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해내야 할 소중한 사명이었습니다. 버려진 소년에서 국가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이수혁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 어떠셨나요? 시한부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한 천재를 탄생시켰는지 지켜보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박정민 교수님 같은 소중한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꿈을 놓지 마세요. 이 영상이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인생 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